특별히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관한 수사 내용과 이와 관련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놓고 여야 모두 정치 테러는 없어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패널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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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배현진 의원 이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10대 피의자인 A군 응급 입원한 상황인데 이 입원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이 입원 응급 입원이라는 게 조금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있을 때 일단 이제 구금 상태에서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예.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촉법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렌식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일단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날 이 건물에 3시 반쯤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접근할 때 뭔가 이 휴대전화에서 어떤 여성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추정입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그때 배현진 의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을 본 것인지 예. 또 본인이 보니까 이제 이 미용숍을 갔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CCTV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적이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소통하고 누구와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호 입원 상태에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를 수사기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영장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 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가 아예 원천 불가한 건 아니고 향후 수사 여부에 따라서 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촉법 소년이 아닌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만 14세부터 19세, 그러니까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아니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도 가능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 기로 여부가 수사 향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군의 과거 행적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경복궁 낙서 모방범의 이 구속영장 심사 현장에서 지갑을 던지는가 하면 또 정치 집회, 일부 정치 집회에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15살이라 하더라도 예.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그 소위 10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실 자신의 정치적인 그 의사를 표명하는 데는 아무런 뭐 문제나 제약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흔적이 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뭐 아직은 추정이지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표 연령도 인하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10대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과거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열려 있고 가능성도 성인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도 좀 접근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라든가 어떤 해결책을 냈을 때 비로소 그게 우리 사회에 좀 뿌리 내리고 적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청소년이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은 어제 퇴원하면서 첫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정치 테러라는 거 굉장히 사실 요즘 들어서 더 사회적으로 좀 무겁게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유는 이런 정치라는 것이 원래 갈등을 풀어내는 직업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늘 있어 왔지만 보통 뭐 대통령이나 대표급 대표적인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의원을 대상으로 한 피습이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런 좀 방어력이 뭐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여성 의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한국에서는 이런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더 강화되고 있구나,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심각성을 던져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범이 어린 학생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이 더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어린 학생의 행동에 너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학생이 발생했는지, 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이 학생에게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보면서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테러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정치 테러를 벌인 이 지금 피의자라고 말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배현진 의원을 향해 많이 놀랐겠지만 이겨낼 수 있는 여장부다,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또 두 사람의 이전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당 대표로 있을 때 그때 보궐선거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입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홍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예. 이후로는 조금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윤계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좀 격려를 했던,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도 좀 담담하게 어제 퇴원을 하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들은 이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연령층들이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정치 집회를 보면 부모들이 초등학생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영에 관계없이 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후쿠시마 예. 지난번 그 오염 사태라든지 뭐 일단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그런 뭐 문구들을 본인들이 적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어떤 특정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이미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이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면 주로 초등학생이나 이런 자기가 또 쓸 수 없는 그런 문구들을 쓰고 나와서 또 네.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이 주입이나 강요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게 너무나 이게 좀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게 중학생 2학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이런 국회의원을 아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진영으로 갈려서 마치 이제 그런 자녀들의 어떤 그 교육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너무 어린 학생들의 어떤 판단력이 있기 이전에 예. 너무 한쪽으로만 주임했던, 저는 그런 문화도 한번 이번 게 좀 살펴봐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 뭐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일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입니다. 피의자 신상, 당적, 변명문을 감추며 정치 테러범을 사고동을 통해 이 같은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경찰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 등을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의 대표를 칼로 찌르는 사항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인식이 이런 정치 테러를 자꾸만 하는 그런 저변으로 깔리지 않았나 해서 우리.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안이한 대응 때문에 또다시 정치 테러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인데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배현진 의원이 피격을 당한 당일만 하더라도요. 예. 국회에서 오전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경찰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예.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이게 정치 혐오를 전제하고 있는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맥락이 있는지, 평소에 어떤 정치 혐오와 관련한 활동을 했다거나 콘텐츠를 접속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신상공개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날도 당장 행안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제2의 제3의 이재명이 생길
수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배현진 의원이 피해자가 됐던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은 정말 한치의 미진함도 없이 수사하는 게 경찰로서 맞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파장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썼던 게 아닌가. 그리고 증거물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크게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수사를 관련해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잇따라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좀 많이 안타까운 거는 예. 아니 마치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해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 거기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피습당하고 퇴원할 때 이거는 적대적 진영 정치가 나온 증오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고 정치권에 호소했는데 그다음 양당에서 사실 나온 논평의 수위라든가 대변인들의 입을 보면은 그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확산되면 확산됐지. 우리가 여기에서 책임을 묻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원인을 들여다봐야지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 국가의 공권력이 그렇게 말하자면 허술하게 사적인 이익에 따라 사용되겠습니까? 예. 정당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공개하지 못한 거고 또 수사 중인 사안의 책임자를 국회가 국회로 불러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단독 청문회를 열듯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지 네. 마치 이것이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사범죄가 일어났다. 예. 이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유사범죄들이 앞으로 계속 진영의 해석으로 나가게끔 하는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요. 뭐 이 또한 지금 양측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뭐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또 비슷한 공포심, 우려를 갖고 있을 만큼 좀 머리를 맞대고 대비책을 찾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 짚겠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볼 텐데 이 여야 대표가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52% 지지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35%였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흡사하다 이런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등장했을 때가 바로 이명박 정부 말기였습니다. 예. 정권에 대한 인기나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도 많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또 후광 효과도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예. 정권을 행사를 했고 김종인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거의 총선의 어떤 뭐 진다는 것 어떤 선거를 다 역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지도가 이제 52%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정치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50 비슷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전체로 이 무게로 따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훨씬 더 지금 어떤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게 불리하다라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전 어떤 이 박근혜 비대위가 있을 때처럼 선거에서 어떤 승리 가능성 예. 이걸 열어두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그동안 어떤 한계로 지적돼 왔던 대통령실과의 어떤 종속적 관계 예.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번 윤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에서 오히려 그걸 깨는 효과가 아주 역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줄곧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을 해왔었죠. 한 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듯 당은 내가 이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저는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 속에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프레임이 과연 깨졌는지 이게 지금 나오는
질문인 건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상처 안에 있는 고름을 빼내지 못하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창고만 붙였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그리고 그것 가장 큰 것은 결국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매우 축소시킨 공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도 해야 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특검법은 반대하면서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만 그거를 뭐 사과 여부로 지금 축소시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공이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잘 맞서고 있구나, 차별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는 있으나, 과연 대통령실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중도 보수층, 마음을 다시 돌릴지 말지 보고 있는 중도 보수층이 저는 분명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에는 아직까지 성공하기엔 너무 섣부르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의 근원이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치료 없이 봉합했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언론 대담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 이게 검토되고 있다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논란을 그럼 이게 어떻게든 뭐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요? 논란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명품백을 영부인이 수수하게 됐는지 대통령이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망으로는 그래 보이지 않나 보이죠. 그렇게 용기 있게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었을 거면 이런 특정 언론사와의 간담회 형식이 아닌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KBS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1:1 형국으로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질의화대에서도 사실 처음에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장이란 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내놨던 언급에 따르면 해명에 따르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노림수에 영부인이 피해를 입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이철규 의원 같은 분도 계셨죠. 국민 눈높이와 맞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하지 못한다면 간담회든 신년 기자회견이든 큰 감동은 없을 겁니다. 뭐 이게 대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수준, 내용이 결국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정확합니다. 어쨌든 2022년 9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5달 만에 몰래카메라와 아주 파렴치한 공작으로 취재한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1년 반을 묵히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등장하는 그 무렵에 딱 맞춰서 공개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이거는 정말 악랄하게 의도한 표적 말하자면은 함정 취재였던 거죠. 그건 본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저는 여기에 대한 해명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 여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적 영역으로 편입한다든지 여기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런 해명과 설명의 수준이라면은 납득이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어떤 여론과 흐름의 기류들을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김 여사가 하는 것보다 어떤 국정의 최종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신뢰와 말하자면 국민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방법론과 내용을 함께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공천 문제죠. 이건 뭐 민주당, 국민의힘 마찬가지인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공천 문제 놓고 2라운드 펼쳐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좀 봉합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한 과연 누가 공천을 주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아직 해답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 인사들에 대한 이제 공천. 과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 마포을이라는 곳이 3번 연속 사실은 민주당이 승리한 굉장히 험지입니다. 험지 중에 험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험지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 거의 명함도 내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사천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과연 선거 전략적으로 저는 옳은 일인가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가겠다고 그러는데 너 사천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현 당협위원장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그분도 이미 지난 예. 선거에서 꽤 큰 그렇죠. 표차로 이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천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이런 부분에 이제 사천이 나올 수 있는 예.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강남권과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출신이 만약에 공천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공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가는 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험지에 사람을 보내는 거는 사천이다.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공정하게 하겠다. 공천 자체를. 그러면 그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아니면 장관 출신이 당선 가능한 지역에 그냥 단수 공천하는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누구나 보시기에 공정한 공천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어떠한 부분 특히 험지에 누가 간다는 거는 저는 이거 볼 때는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가는 거 그걸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어려운데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당선 가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출신이 간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본인의 헌신과 그다음에 공천의 공정성 이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푸느냐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게 또 마포에 도전하는 조정훈 의원까지 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각을 세웠던 분들이 다 마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스윙 스테이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민의힘의 좀 계열도 잘 되던 지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좀 민주당의 이제 좀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지난번 그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물론 미래통합당 시절입니다만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른바 수도권에서 대패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 국민적 여론을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중도층 의견이 많아요. 예. 스윙 스테이트의 특징은 중도가 반응해가지고 여야에 공히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가 요구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 목소리를 과연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거나 해소를 해줘야만 총선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후보들의 짐도 덜어주고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금 더 말하자면은 대통령과 차별성이 아니라 예. 뭔가 중도와 수도권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을 화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들이 전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분석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사실 마포갑에는 4선 노웅래 의원 또 마포 울에는 3선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맞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선거가 중도 확장성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특히나 그래서 이런 정청래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같은 다선 의원들이 있지만 우리 당이 얼마나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리고 2022년 그 구청장 지방선거 때 마포구청장은 또 국민의힘에 내줬거든요. 그리고 다선 의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좀 교체 의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보완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 전체의 선거 전략이 중도 확장성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특징이 중도 확장성보다는 아무래도 지지층을 좀 견고히 하는 형태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의 전략도 그쪽으로 좀 가는 것이 확장 쪽으로 가는 것이 그 마포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임 후 2년 동안 신년 회견을 하지 않은 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노린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네. 어떤 자리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자회견이고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짚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전방위적으로 민생, 경제, 안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완제로 기능해야 되는 부분점 그리고 총선에서 표를 주신다면 예. 어떤 전략으로 어떤 계획으로 정말 민생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자리일 거고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비점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특성상 이걸 뭐 간담회 형식이나 하진 않겠죠. 여러 언론사에게 열린 개방형 질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 의견을 표방할 겁니다. 자유질문 형식이다. 그래 보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대통령의 어떤 상징적으로 대비가 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가진 이 난제들도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친명, 친문 갈등을 보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해 일단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곳은 이 민주당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뭐 대진표는 사실 공천을 둘 다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건데 구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좀 전에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정정을 드리면 오는 2월 7일 날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참가합니다. 관훈클럽은 뭐 저도 거기 회원인데요. 이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데 아주 그 독한 질문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 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자들과의 대화 질문 시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관훈클럽의 특징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데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윤희숙 의원 이번에 이제 출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총선 전략은 일단 어떠한 사람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 뭐 이런 걸로 일단 간다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서초에 출마를 했다가 이제 본인 부친의 어떤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의원직을 일단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다시 이번에 중성동갑에 출마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지금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인데 딴 데 옮겼는데 서초로 갔죠.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당내에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거듭 공천을 요청을 했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 앞으로 이게 친문계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친명계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친문을 대표하는 인사들 노영민 전 실장이나 임종석 전 실장 아마 공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난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이 붙을까라는 건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국회 5분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으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셨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윤 전 의원과 임 전 실장이 맞대결을 만약에 한다면은 86 운동권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경제 전문가의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현종 위원님 분석대로라면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지금 관측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무슨 친명 갈등으로 비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진 않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윤희숙 의원 굉장히 전문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보수 내부에서도 굉장히 깨어있는 그런 정치 행보 보여주신 분인데 그렇다면 과거 운동권 세력과 경제 전문가의 대비가 될 것인가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이력이 또 윤희숙 의원과는 또 대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 그리고 어떤 정치력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 후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경쟁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친명계가 친문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 대표는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복당을 권유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친문계의 저격수로 통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이 정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지금 확신하는 것은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처럼 막 거칠게는 안 하겠죠.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말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진영에 좀 매몰된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이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한 번에 잡혔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 국당이 거론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현주 의원이 벌써 6번째 당을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인 정당 선택은 개인의 자유겠습니다만은 과연 저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6번씩 당을 옮기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각인될까는 전 차치하더라도 이분이 분명히 친문 패권주의 이른바 민주당에는 친문이 너무 말하자면 제도와 시스템까지 뛰어넘는 그런 패권주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탈당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친명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을 영입하기보다는 원칙과 상식이 나가는 분들을 지금 막아야 되는 게 저는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 당 로고와 색깔을 바꾸는 PI 작업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다 들어갔다는 이른바 퍼스널 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뉴스가 되고 관심이 될 정도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논란이 큰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친명 패권주의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입당한다면 공천 보고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지금 해석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영입해서 당에 포진시키는 거 저는 이거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가 내홍을 더 치를 수 있는 이른바 촉발된 논란을 더 끌어들이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묻고 싶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수진 비례의원 등 친명계가 또 친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고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준 이 LH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 이분을 또 영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문재인 지우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넘어서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우리가 더 좋은 민주정부를 준비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LH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아픈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것을 문재인 지우기가 아닌 넘어서기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나 이런 데서 자처하고 있는 뭔가 비명 죽이기, 신문 불출마 이런 것들이 함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 초반에도 봤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52%가 나온 건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나왔거든요. 이 지지율을 봤을 때 이제는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원외 조직이나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고 뭔가 그 비명들을 쫓아내고 뭔가 경고히 하는 이런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하고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로고 변경 아니면 이런 그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해서 문재인 지우기다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뭔가 한계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는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의 반성과 좀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빅텐트에 시동을 거는 제3지대 소식인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탈당파가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공동창당에 합의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고 오시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 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 뭐 궁금증은 얼마나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느냐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더 갈 의원들이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의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예. 제3지대 나갔을 때 국회의원 입성이 가능성이 높다거나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종전의 양당에 턱없이 못 미치죠. 어떤 제3지대나요. 그리고 특히나 이른바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 정치 세력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과정 중에 설사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지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담아낼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소식도 짚어보죠. 개혁신당은 어제 창당 후에 첫 주말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개혁신당은 뭐 보수 진보 이렇게 해서 싸우는 정치보다는 저희가 한번 정치를 정책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나와서 지금 당을 새롭게 차렸습니다. 시장 구석구석 한번 들어가 보려고 저희 원래 차만 들어오면 막 큰 거 5톤 이런 거 시장에 끼고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라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렀던 그 강서구를 공교롭게도 찾았던 건데 지금 뭐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대목인데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 이 의미를 이준석 대표 당과 연결을 지어서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죠. 지금 예.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이 합류를 간곡히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새 확장이 제가 알기로 좀 정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모집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지금 이벤트가 필요한데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이 합류가 굉장히 아마 중대한 좀 고비였는데 문제는 오늘 합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네. 총선에도 불출마한다는 거. 그건 결국은 개혁신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정당으로서 어떤 가능성 그걸 뭐 적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당에 남아 있겠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 개혁신당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썩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이 대표가 혹시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뭐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활용할 가능성, 돌아올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는 확대 해석입니까? 글쎄 아직 그거는 뭐 봐야겠죠.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예. 정말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예. 도저히 뭐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할 때 뭐 예.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정당이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기까지는. 측면에서 결국 예. 개혁신당이 지금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저는 결정적 패착이 최근에 이제 이 어르신들 그 무임승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예. 있잖아요. 저는 그 선언은 물론 뭐 정책적으로는 논쟁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총선 전략으로서는 완전히 이제 지역구 출마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 지역구 출마하면 어르신들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어르신들 표를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들은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나 비례정당으로 가서 득표를 많이 하겠어요? 지금 이제 뭐 라보 이끌고 강서구청장 그 강서구 갔는데 이건 뭐 예전에도 했던 방식이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연 아무도 지금 저 중에서 지역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출마를 굳히면서 합당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총선이라는 거는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당의 어떤 존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지역구에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또 지역별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